자, 136쪽에 4번 단열부터 도착할게요. 자, 단열. 열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열을 차단한다. 영어로 이제 isolation 뭐 이렇게 되죠. 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 완벽한 단열은 좀 힘듭니다. 근데 단열을 잘해서 열 이동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지. 그런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책 읽어보자. 단열을 하면 열의 이동을 막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자, 2번. 전도대교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당연히 자유롭게 된다. 열의 형태는 열은 전도대교 복사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셋 중에 어느 하나만 막으면 안 됩니다. 셋 다 자를 막아야죠. 자, 3번 단열의 이동. 보온병 주택이 네, 있다. 네. 단열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거 같지? 네, 그래.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어. 근데 단열은 내가 했는데 이 밑에 보온병은 이건 안 하지 않았니? 밑에는 안 했어요. 그렇죠. 보온병부터 보온병 할게요. 보온병은 안 한 거 같고 위에 단열을 얘기는 한 거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긴가민가해서 물어봤다. 그래요. 자, 옆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 단열재 이건 했니? 네, 이거 단열재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좀 다시 할게요. 이거부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단열이라는 거 열을 차단한다고 써 있는데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가 중요해. 자, 첫 번째 송 아니지. 자, 봐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자, 첫 번째 점 봐봐. 솜, 스타일폰, 뽁뽁이. 얘네들은 특징이 내부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는데 그래서 얘는 뭘 막아? 전도에 의한 열을 막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막으려면 전도 단열재로 뭘 사용하느냐? 공기를 사용합니다. 전도의 단열재로 공기를 사용해. 공기가 전도를 잘 안 시키는 물질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색깔펜 하나 꺼내가지고요. 저 뒷부분에 말아서 좀 잘 정리해 하세요. 전도에 네모칸 치시고 공기라는 말에 밑줄 좀 치세요. 그리고 그 공기를 많이 포함한다. 거기 공기란 말인지 밑줄 치시고요. 그 예가 나옵니다. 솜, 스타일폰, 뽁뽁이. 솜, 스타일폰, 뽁뽁이. 자,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것도 훈련이야. 니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이 많아서 시험이랑 큰 관련은 없겠지만요. 시험은 항상 뭐로 나오냐면 예로 나와, 예로. 예.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의 어떤 형태의 전도를, 그 열의 이동을 막을 것이냐. 답은 전도.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뭐가 있어서 열의 그 전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공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놔야 되고 언제나 얘는 그냥 무조건 다 외워요. 선생님이 우리가 이 예 세 가지를 좀 공부해도 학교에서 많이 선생님이 더 가르쳐 주시면 그 추가적인 예를 더 알아야 돼.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예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자, 또 만약 정리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뭡니까? 진공 상태, 전도 대유, 전도 대유라는 말이에요. 자, 또 세번째 자, 전도를 막고 대유를 막으려면 여기서 뭘 하냐면 진공을 만들어야 돼요. 공기를 빼버리라는 얘기죠. 공기를 없애면 전도와 대류가 차단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진공을 내도 얘네 둘은 차단시킬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데 단열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복사는 못합니다. 그게 구분표에서 나올 거예요. 복사는 진공도 못 막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복사를 막는 방법. 그래도 복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이것도 복사. 그리고 옆에 얘는 뭡니까? 응도금 못 막지 않으니까 응도금. 알루미늄과 열을 반사시킨다.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은보금, 알루미늄화. 여기는 안 써있지만 거울 이런 것들. 그래서 은도금이나 알루미늄방이나 거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복사를 막는, 복사를 차단하는 그런 단열재야. 그럼 다시 왼쪽 부분에 와서 그림을 봅시다. 보온병이 써 있습니다. 보온병이 그려있는 보온병 제볼게요. 보온병이 거기에 그 크게, 여기 선생님 어디 그림 어떻게 그리죠?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보온병 안에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마개가. 그 마개부터 한번 보자는 거야, 보온병. 이중마개에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마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이중 마개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아니, 왜 마개가 이중으로 있냐고요? 뭔가 새나가는 거 맞는 거죠?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그러면 전도를 차단할 때는 무슨 이중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중은 좀 새 나가는 거를 막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일중, 한 겹으로만 이렇게 막으면 잘못된 음식물이 셀수 있거나 열이 새 나갈 수 있는데 이중으로 막으면 새 나가는 게 됩니다. 그럼 전도에 의해서 뭘 막는 것이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냥 마개가 아니라 뭐라고 써요? 플라스틱 막. 이렇게 써있어요. 금속 마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이 잘 전달하는 계속 물질과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 나무나 플라스틱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금속 같은 거는 굉장히 전도가 잘 되죠. 선생님 이런 거 설명해서 드리는데 이런 금속과 플라스틱이 있을 때 금속은 전도가 굉장히 빠르서 내가 손 잡자마자 시원하다 이건까지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속은 전도가 굉장히 잘 돼. 근데 플라스틱은 전도가 안 돼. 그래서 뚜껑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얘는 뭐를 차단한다? 전도를 차단하고 전도를 막고. 다음 그 중간에 이중벽 사이에 진공 공간이라고 있어. 자, 이게 재밌는 건데 니네가 집에서 아마 보온병 한두 개씩 다 있을 거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 커피지만 이건 보온병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뭔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이제 껍데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니네 나중에 봐봐. 이 뚜껑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내부는 생각보다 이 겉에만큼 크지가 않아, 넓지가 않아. 그리고 물 이렇게 물이나 뭐 액체 같은 거 채웠을 때 뭐 이거밖에 안 들어가나 하면서 같이 끊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보온병을 실제로 안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에 이렇게 액체를 담는 것은 이렇게 내부 이 정도만 되어 있고요. 자, 선생님 이만큼 비워놨는데 요거 꽉 뭐가 물질이 차 있는 게 아니야. 뭐 금속이 이만큼 두껍다는 뜻이 아니야. 이거 비어 있습니다. 진공이에요, 진공. 이 한 겹과 이 한 겹을 살짝 이렇게 뜨겁게 놓고 공기를 사이에 빼버렸습니다. 이제 여기를 공기가 뺀 진공이 이렇게 차지해. 진공. 그래서 내부가 조금 더 작아, 부흡병은. 자, 이거는 진공입니다. 진공. 공기를 빼버립니다. 공기를 왜 뺍니까? 아, 여기 진공으로 만들면 뭐를 막을 수 있어? 전도와 대류를 막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진공 상태는 전도와 대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책에 이중벽 사이에 진공 공간이 써있죠. 이중벽, 일중, 이중벽 사이에 이중벽 사이의 진공 공간이라고 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공이 다시 한번 동그라미 씌우면 어, 아, 동그라미 치시고요. 옆에 전도와 대류의 열차단, 전도 대류 열차단, 전도 대류 붙여주세요. 전도 맞고요. 대류 맞습니다. 전도와 대류를 막았습니다. 그럼 뭘 막아야 돼요? 이제는 폭삭까지 막아야 이 내용물의 음식물이 식지 않고 따뜻하게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보온병 내부에 은도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온병 내부에 은도근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 진공으로 막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내가 이제 뜨거운 걸 담았어. 이렇게 뜨거운 액체 같은 걸 담았어. 그 얘가 쉽지 않게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내부 이 크게 내부의 병, 외부의 병, 병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내부의 병이 뜨거워지겠지. 그럼 여기서 열이 막 나가려고 싶은데 어차피 적도 대류는 못 나가. 이 그 진공으로 막고 있어서. 그런데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스물스물 빠져나갑니다. 복사의 형태. 복사는 진공도 뚝뚝 나갈 수 있으니까 뚝뚝 나가버려요. 그럴 때 색깔이 없어. 그럴 때 요 바깥쪽에 있는 병의 안쪽, 바깥쪽 이 껍데기 안쪽을 거울을 만들어 봅니다. 바짝바짝하게 거울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벽이 두 개가 있고요. 요 안에가 진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진공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뜨거운 액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럼 이제 이쪽 벽이 뜨거워진단 말이야. 이쪽 벽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열은 진공 상태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열이 여기까지 바깥쪽 껍데기까지 도달해서 바깥쪽까지 뜨겁게 달궈버리면 우리는 이 보온병을 잡아서 이거 뜨겁네? 라고 느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는 순간 이 액체는 뜨거운 액체는 열을 잃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거야. 그럼 안 돼. 그래서 이 열이 스물스물 복사의 형태로
복사의 형태로 진공을 뚫고 오는데 사람이 우리가 제품을 할 때 뭘 만들어 버리면 바깥 껍데기에 안쪽을 반짝반짝 거울을 만들어 버려요. 물론 실제 유리를 쓰진 않고요. 요즘은 뭐죠? 아까 은박지, 은도, 알루미늄 같이 왜 숟가락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면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비치잖아. 그 정도로 그 속을 얇게 매끈하게 가공을 잘해가지고 거울처럼 만듭니다. 거울처럼. 그러면 이 빛이 오다가 팅 반짝여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는데요. 100% 돌아가는 건 아니어서 어느 정도의 거울이 좀 뜨거워지고 약간 따뜻한 기운이 스며나가기는 해. 그래서 복사는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도와 대류는 100% 막을 수 있지만 복사는 100% 막을 수 없어서 계속 있다 보면 어차피 쉽게 되는 있어. 근데 어제 오랫동안 뜨거운 기운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울을 잡아서 복사를 막습니다. 거울을 반짝반짝하게. 자, 예전에는 요즘은 사실 이렇게 안 하는데 엄마한테 물어봐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보온병에 실제로 안쪽에 실제로 유리로 만든 거울을 이렇게 둘러놨어요. 유리를 이렇게 둘러놨어요. 유리를.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보온병이나 보온 도시락에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유리래 거울. 유리로 만든 거울을 이렇게 둘러놔가지고 보온병을 땅에 뚝 떨어뜨리면 이 안에 유리가 완짝짝 깨져버리면 이제 보온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런 이유로 흔들면 유리 덜덜덜 소리가 나고 깨지 소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리를 안 쓰죠. 유리가 워낙 충격이 약하고 깨지기 쉬우니까 알루미늄 안에서 반짝반짝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거울처럼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거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고요. 이 진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보온이 잘 돼. 그래서 좋은 보온병일수록 겉에 보면은 되게 붉어. 그래서 와 이거 액체가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 근데 이렇게 막상 보면은 별로 들어가는 수도 않고 그런 것들이 보온은 진짜 잘 돼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보온병들이 보온이 잘 되더라고요. 아침에 뜨거운 물 넣으면 뜨거운 커피 넣으면 저녁까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온병 내부에 은도금 되어 있죠? 보온병 내부에 은도금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거울이 은도금이라는 의미로 은도금 치시고요. 오른쪽에 복사의 열을 차단, 복사 차단합니다. 복사 펼치세요. 자,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오던 시절에는 이 보온병의 이 파트, 진공 파트가 엄청 잘 나왔어. 맨날 나오던 파트였어요. 그래서 보온병 하나 잘 봤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주택의 이중창 보이는데요. 자, 이중창 보면 그냥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니네 집에 요즘 다 이중창이야. 니네 집에 방에도 창문이 있고 거실에도 샤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큰 문도 있고 유리가 다 많죠. 집에 유리로 만든 많습니다. 창문이 많습니다. 그 유리로 만든 창문이 유리가 한 겹이 아니야. 유리가 두 겹 또는 세 겹짜리 문도 있습니다. 그 유리를 내 창문이 몇 개 있어. 창문 이렇게 있고 손잡이에 막 열고 갈고 이렇게 하잖아. 이 유리야. 우리가 보기엔 유리가 한 겹 같지만 이 유리를 이렇게 뱅강 잘라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두 겹이야. 그래서 위에서 쳐다볼게. 그 유리가 이렇게 한 겹이 이렇게 있고요. 또 유리가 한 겹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중창이에요. 근데 이게 유리가 두 개, 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한 겹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두 겹이 있으면 자 밖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잖아. 이 밖에서 뜨거운 이렇게 에너지가 막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야. 집 안으로. 유리는 유리 자체도 열 전도가 잘 안 돼. 유리도 열을 잘 전달 안 시키지만 그래도 얘도 이렇게 달궈지는 거야. 유리가. 달궈지면 이제 유리가 그 열이 다시 이렇게 퍼져 나오겠죠. 그런데 이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층. 좋은 샤시는 공기도 빼버리기도 해. 진공으로 만들어버려. 또는 진공 공기 말고 무슨 뭐 아르곤이나 다른 가스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공기라고 칠게요. 공기는 아까 봤죠? 전도를 잘 일으키지 않는 단열재야. 그래서 이 유리가 밖에 있는 유리가 뜨겁게 달궈져도 내 방쪽에 있는 유리까지 달궈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중창으로 만들고요.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죠? 경우에 따라서 3중창이 있기도 합니다. 유리가 3겹이에요. 그래서 진짜 두껍습니다. 이거는 진짜 창문 자체도 두꺼워요. 그래서 창문 자체 유리가 3겹이 있고 단열이 더 잘 되죠. 더 비싸고요. 더 무겁고요. 더 고장납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중창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벽돌, 벽과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이라는 말이 나와. 니네 집을 부셔보면요. 니네 뭐 집을 부실 일은 없겠지. 집의 벽을 보면 이렇게 딱딱 시멘트나 아니면 석고 보드나 뭔가 딱딱한 게 있고요. 건물 밖에도 딱딱하게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럼 그 건물 밖에 있는 벽 시멘트와 내 방에 있는 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그냥 완전 시멘트로 딱딱하게 차 있을까?가 아니야. 자, 그 안에는 진짜 실제로 한 요 정도 두께 됩니다. 요 정도 두께로 그 스타이로폼이나 아니면 그 뭐죠? 솜 같은 거, 뭐 그라우스이라고 해서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솜이 있는데 그런 솜 같은 거 유리로 만든 솜이에요. 유리로 만든 솜. 그래서 그런 유리로 만든 솜이나 유리가 단열재이기 때문에 자 유리로 만든 솜이나 아니면 스타이로폼 같은 걸로 그 벽과 딱딱한 벽과 벽 사이를 꽉 채워놓습니다. 그게 다 단열재 때문에 단열재야. 밖에서 들어온 열을 차단하고 안에 있는 또 이 겨울에는 방이 따뜻해야 되잖아. 방에 있는 따뜻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열을 차단하는 그런 스타이로폼을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간단하게 좀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스플러스 강의 단열의 이용 봅시다. 단열의 이용. 거기 보면 뭐 아이스박스, 수강관의 반열복, 방한복, 얇은 옷 여러 번 겹쳐 입기, 커튼 설치, 각각 등딱이 등등 쭉 나옵니다. 뭐 참고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점에 수방관의 방열복 보이죠? 그냥 용어입니다 이거는요. 방열복. 열을 방어하는 옷, 열을 방어하는 옷이란 뜻이죠. 그래서 수방관들은 뜨거운 데 들어가서 불을 끄셔야 되기 때문에 열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옷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방한국이라고 보이죠? 이 한자가 이제 찬 한자야. 어떤 차가운 것을 방어하는 옷이야. 그래서 이제 뭐 남극이나 북극, 뭐 크게 추운데 사시는 분들은 방한복을 입죠. 그래서 열을 차단하기도. 이 방한복은 뭐야? 내 몸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내 몸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는 걸 차단하는 거고 그런 게 있고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점에 얇은 옷 여러 개 겹쳐 입기 이런 말이 나오지. 이 말은 실제로 겨울에 춥다고 해서 아주 두꺼운 옷, 두꺼운 뭐 당연히 이제 두껍다고 그 무슨 모니터 다운마크 같은 거 입으면 그건 따뜻해, 그건 따뜻한데 두꺼운 뭐천 같은 게 천이 되게 두꺼워서 와 이거 엄청 두꺼운 옷이네라고 입어봐도 별로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얇은 거를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훨씬 더 따뜻해요. 왜냐하면 자 얇은 옷, 얇은 옷, 얇은 옷, 얇은 옷,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으면은 그 사이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기중창처럼 그 공기가 단열 역할을 해서 열을 차단시켜줘. 그래서 얇은 거를 더 많이 입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지만 여름에 겨울에 내복 하나 입는 게 굉장히 따뜻합니다. 겨울에 내복 입으세요. 내복을 막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막 촌스럽다고 안 입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안 입으면 굉장히 추워. 그래서 어른들은 요즘은 고등학생이 많이 입더라고요. 내복을. 추우니까 내복 많이 입으세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단열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단열은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 감은 있어. 사실 지난번에도 막 대부분 많이 설명을 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단열은 이거보다 자세하게 할 일이 없을 거야. 끝이야.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번에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C가 열평형인데 열평형까지 조금 하고 싶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앞으로 중학교 때도 또 들을 얘기가 좀 있을 거고 고등학교 때 특히나 물리기술 택하는 학생들은 또 이제 이와 좀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잘 들어보세요. 이때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선생님이 내가 이 책에 없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 보면서 할게요. 뭐 굳이 어려운 얘기를 뭐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왜냐면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자, 10번 열평형 봅시다. 근데 이름 자체가 열평형이래. 느낌은 오죠? 뭐 열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형, 평균, 평행 뭐 다 비슷해요. 나란하다는 뜻이고요. 평형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죠.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열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이제 무슨 소리인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열평 읽어볼게요.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거기에 조추를 뭘 치냐면요.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요. 접촉했다는 말이 표현 등장하고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고 열이 이동에 밑줄 치세요. 열 이동. 다음, 그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온도가 같아진 상태에 밑줄 치세요. 이게 열평형입니다. 자, 열평형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의.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외워야 해요. 그냥 이거는 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열평형입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냥 그걸 열평형으로 그냥 이렇게 정의조차고 한 거잖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건데 열평이 누구니 뭐냐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요거가 문제예요. 자, 열평형은 두 물체가 이렇게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만 일어나는 건 사실은 아니야. 왜? 복사 같은 거는 접촉하지 않아도 열이 이동 가능하잖아. 태양과 지구는 떨어져 있는데도 열이 이동 가능하잖아. 앞으로 태양처럼 뜨거워. 물론 얘를 내가 좀 잘못 들으려고 했어. 태양과 지구가 나중에는 온도가 같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태양은 사실 변화력이 없습니다. 막 적색 거선을 들고 막 뻥쳐지고 초시형 폭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은 좀 적던 얘기는 아니지만 진공 상태의 우주에 여기 우주야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과 차가운 물질을 놓으면 이 둘은 결국 온도는 같아지게 될 겁니다. 이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가 접촉을 안 하고 있어도 열이 이동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런 거 다 빼고요. 복사 빼고 접촉 스타일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접촉. 어떤 두 물체가 이렇게 닿았을 때 열이 이동하는 것만 보자 되는데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열이 이동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전도와 대류가 있어요. 전도는 이물체와 이물체가 이렇게 닿고 있어야 뜨거운 게 차가운 데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두 물체가 접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릇에 물을 끓이면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 내려오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닿고 있지 지금 만나고 있지 떨어져 있지 않잖아. 서로 안에서 막 섞이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도나 대류 형태를 나타나게 돼요. 그 열이 어떻게 이동을 한다? 그럴 때 키워드는 결국 여기서 생각하죠. 온도가 같아진 상태. 온도가 같아지면 열평형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열평형은 그냥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섞여가지고 중간쯤 온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밑에 지금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온도가 다른.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한 경우 온도의 변화와 열평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자, 수학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 수학도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수학도 그렇지만 과학도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프, 표, 그림, 그냥 그런 것들은 과학에서 그냥 제일 1순위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야. 물론 글씨 중요하지. 근데 그래프, 표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열평형 상태로 여기 이쪽에 써 있고. 쯤에 보이고요. 자, 뜨거운 지금에서 이렇게 간단히 하나 여기서 이렇게 간단한 얘기. 자, 이렇게 보이죠? 자, 누구나 알겠지? 요게 세로축. 자, 이런 그래프에서는 세로축과 가로축을 봐야 됩니다. 세로축과 가로축이 뭔지를 반드시 먼저 좀 살펴보시고요. 자, 빨간색은 온도가 높은 데서 시작했어요. 자, 시간이 빵초. 시간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 실험을 하기 전에는 뜨거운 거는 온도가 이쯤 있었고, 차가운 거는 온도가 이쯤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 둘을 내가 접촉시켜놨어. 접촉을 시켜놓든 섞어놓든 어쨌든 해놨더니 뜨거운 거 온도가 식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쫙 내려가죠. 자, 반대로 차가운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뜨거운 게 다 있으니까.
뜨거운 거는 차가운 거에 닿았으니까 식어가는 거고 차가운 거는 뜨거운 것 때문에 가열돼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근데 올라가다가 어디냐 그냥 여기쯤 되면은 두 개의 온도가 똑같아져 버립니다. 두 온도가 똑같아져 버리면은 그 이후부터는 왜 올라가는 것을 느낄까요? 그 이후부터는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이 유지가 되는 이 하얀색 구간을 열평형 상태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뭐냐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자, 지금 요구가 시간이 여기쯤 됐다고 치자. 여기를 T1. 자, 과학에서 T1, T2 이제 이딴 말들을 많이 씁니다. 자, 요거 봐봐. 시간은 타임이라고 해서 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T, 알파벳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덧셈이랑 헷갈려요. 그러니까 T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게 또 뭐죠? 필기체 T, 필기체 T를 쓰거나 내가 언제나 수학이든 과학이든 강조하는 건데 글씨는 헷갈리지 않게 쓰는 거야. 헷갈리지 않게. 무조건 헷갈리지 않게 쓰세요. 그래서 니네 X를 이렇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쓰지. 수학할 때 X를 이렇게 안 쓰잖아. 이거 곱셈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X는 무조건 Y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진짜 선생님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계신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것도 Y 이렇게 쓰지 마세요. Y도 이거 뭐 헷갈리지 않아요가 아니라 빨리 쓰면요. 나중에 이거 빨리 쓰면 마이너스 1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 절대 없대.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애들 헷갈리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Y도 이렇게 쓰시고요. 지난 시간에 내가 L 설명한 것 같은데 그 L 자 대문자에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를 이렇게 영어에서 많이 쓰죠. L도 이렇게 쓰세요. L 필기체처럼 1이랑 헷갈리잖아. 무조건 헷갈리지 않게 쓰는 게 최고야. 자 시간은 타임에서 따와서 T라고 쓰고요. 시간은 기호로 기호도 좀 익숙해져야 돼. 아직 저기 문자와 기호가 니네가 익숙하지 않아서 중학교 2학년들은 이런 책에서도 조금 자제는 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책을 본다거나 니네가 심도 있는 공부를 하려면 어차피 다 기호로 공부합니다. 공식도 기호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은 타임에서 스몰 t, 소문자 t를 쓰고요. 온도는 영어로 뭡니까? 템퍼러처가 온도지, 템퍼러처. 거기도 t가 써요. 거기도 t가. 그러면 과학자들도 고민을 한 거야. 아니 시간도 t고 타임, 온도로 템퍼러처 t고 도대체 t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해서 시간은 소문자 t를 쓰고요. 온도는 대문자 t를 씁니다. 대문자 t. 그래서 이제 어디가 내가 지나가다가 길 지나가다가 과학책 보다가 대문자 t가 보이면 그걸 붙여요. 그리고 소문자 t가 보이면 그건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T1, T2 선생님 말을 이렇게 했잖아.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를 아래 첨자라고 불러. 아래쪽에 첨가하는 문자라는 뜻에서 아래 첨자라고 부릅니다.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T1이라고 해서 T1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일자를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써야 돼.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치자. 그럼 이거 물론 T제곱 같은 얘기야. T제곱 수학에서 T제곱 같이 이런 걸 위첨자로 부릅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 첨자, 위첨자 붙여서 위첨자. 자, 어쨌거나 T1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칩시다. 시간이 지나서 T1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는 아직까지 뜨거운 거는 많이 식었어요. 차가운 것도 좀 많이 가열됐어요. 하지만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가 어디냐? 온도가 같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요 시간이 되어야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죠. 그래서 여기가 T2라는 시간. 이 T2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T2가 시간이 됐으면 더 이상 시간 아무리 기다려봤자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T2가 시간을 딱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T2보다 좀 낮을 때 이렇게 높아. 이거를 A라는 구간이라고 봅시다. A라는 구간. 그래서 얘를 B라는 구간이라고 봅시다. 이 A라는 구간에서는 열이 이동하고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열이 이동합니다. 열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열은 무조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열이 이동하지 않아요.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이동합니다. 열이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점점점 이동하는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초기에는 열이 이만큼 차이가 온도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열이 많이 이동하는 거야.
근데 이동하는 양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이때부터 T2부터는 T2라는 시간부터는 열이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다시 본문 위에 올라가서 이 그래프 위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볼게.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체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자, 밑줄을 안 칠게요. 뻔하죠? 열평형이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열을 얻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 자, 좀 밑줄 안 칠게. 오늘 첫 시간부터 뭐야? 열을 받으면 입자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기체처럼. 열을 잃으면 잃을수록 입자가 운동이 둔해지고 물은 중간쯤 있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액체니까 주행 대충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온도가 잃을수록 이거 활동성을 잃으면서 이제 굳은 거야. 굳으면 얼음이 돼서 굳어버리는데 자 얼음이지. 그럼 얘네들이 굳어있을까? 입자가 완전히 안 움직일까? 아니에요. 얼음도 움직인다고요. 얼음도 입자는 움직이지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제한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덩어리를 보이는 거예요. 3번.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당연하죠. 보세요. 아까 처음에는 온도 차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온도 차이가 많으니까 많은 열이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자, T1이라는 시간에서 온도 차이가 이 정도 온도 차이밖에 안 나네. 이때 이동했던 양보다 열이 조금밖에 이동 안 하겠죠. 그래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열의 이동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이 많이 많다. 좀 많다. 자,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였고요. 옆에 해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죠? 해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 다 표현이고요. 네 번째 점.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과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번 했을게요. 온도가 뭐라고 썼어?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 그냥 다 띄어서 했을게. 잃은 열의 양. 이게 어떻다? 같다.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같다는 거야. 여기는 첫 번째 이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열량이 무엇이? 또 해결을 해야 돼. 열. 열의 양이야. 양.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온도와 열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잠깐 이런 얘기 했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 커피. 자, 이 커피가 시원하다. 이건 과학적 표현이 아니라 그랬지. 시원하다는 도대체 어떻게 시원한 거야? 누구는 3도도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10도도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도대체 몇 도부터 시원할 것이냐? 그런 건 정의의 과학적 정의가 없어. 그래서 이 수치로 뭔가 숫자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온도를 딱 재봤더니 시원하네. 온도를 재봤더니 3.4도야. 그래서 이 커피의 온도가 3.4도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과학적 표현이고 3.4도는 시원해 보이나? 아니죠. 1도에 비해서는 뜨거운 거야. 근데 또 10도에 비해서는 차가운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차갑다 시원하다도 사실 과학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숫자로만 보여주면 끝이야. 열도 마찬가지야. 자, 이 뜨거운 애는 점점점 열을 잃어서 열을 줬어. 얘한테 줬잖아. 점점점 열을 잃어서 여기까지 가. 딱 그 차가운 애는 열을 받은 거잖아. 열을 점점점 받아서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면 뜨거운 애는 열을 잃었어. 도대체 얼만큼의 열을 잃었냐? 잃은 열의 양을 좀 얘기해버려. 그럼 우리는 뜨거운 거는 많이 잃었어. 차가운 거는 조금 얻었어. 많다, 적다. 이것도 과학적 용어가 아니야. 정확하게 숫자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래 알았어. 열의 양을 얘기해보는 그런 뭘로? 숫자. 열의 양을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열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열량. 열의 양은 우리가 계산한 법이 따로 있고요. 먼저 오른쪽에 플러스 가게 보면요. 열량 봅니다. 열량. 열량은 참고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만 보는 거야. 열량. 자, 플러스 강의 3번 열량 나오고요.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열량 정의가 그냥 열의 양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단위를 외우고 단위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칼로리의 밑줄, 킬로칼로리의 밑줄 두 개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 단위로 써있나요? CAL 또는 KCAL 이렇게 해서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나 이렇게 단위로 쓰입니다. 칼로리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초콜릿 먹을 때, 와, 그 칼로리 그렇게 높은 거 먹으면 살찌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 칼로리나 열량 높은 음식, 칼로리 높은 음식 같은 거 맞죠? 열량 높은 음식은 그 이름으로 얘기해 줄 거고 칼로리 높은 음식은 단위를 이용해서 얘기해 줄 거야. 자, 이 앞에 K가 붙은 거는 이거 K하고 이거 큰일 나죠. 모든 단위는 있는 법 있어. 있는 법. 너 몸무게가 얼마니?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진짜인데 선생님 몸무게가 70, 선생님 질량이 75kg이에요. 근데 이렇게 75kg라고 얘기 안 합니다. 킬로그램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모든 단위는 이름이 붙어서 있는 걸 따로 있어. 그때 이 앞에 K라고 붙은 거는 킬로라고 붙은 거죠. 킬로. 이거는 선을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나중에 언제 접두어 한번 다쫙 내가 설명을 좀 할 거야. 접두어. 언제쯤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까. 자, 킬로는 킬로미터. 자, 킬로미터가 있어요. 킬로미터는 몇 미터가 1킬로미터냐? 1000미터죠. 그 말은 킬로와 천과 같다는 뜻이야. 미터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킬로는 천을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와 똑같아. 일단 천을 뜻하는 접두어니까 미터랑 똑같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75kg, 75,000g. 천을 뜻하는 킬로가 천을 뜻하는 거니까 75,000g이 75kg이죠. 자, 그래서 단위가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그래서 열은 중간에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요. 추가 첨가가 되지도 않습니다. 빨간색이 잃은 열량은 파란색이 얻은 열량과 정확히 같아요. 얘가 100만큼 잃었으면 얘도 100만큼 얻은 겁니다. 100만큼 잃었는데 200만큼 얻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100만큼 잃었는데 50밖에 안 얻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딱 잃은 거와 얻은 거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도 않아요. 자, 2번 열평형 상태의 이용 봅시다. 사실 이 열평형 상태는 이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열평형이라는 내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자, 봐봐. 열평형 상태 2번. 1번 봐봐. 온도계. 온도계가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 거래.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 봅시다. 자,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80도 C짜리 뜨거운 물이 하나 있다고 치자. 얘 물에 온도를 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온도계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 온도계는 처음에 이 공기 중에 이렇게 있었던 거라 이 방 온도가 20도 정도 된단 말이야. 그 온도계도 20도짜리야. 그래서 20도와 80도 물 전혀 평형 상태가 아니었죠. 온도가 전혀 다르죠. 근데 온도계를 딱 꽂잖아. 그러면 이 80도의 뜨거운 물 때문에 이 불의 열이 온도계로 막 들어가서 결국 이 온도계도 몇 도가 돼버려? 80도가 돼버린 겁니다. 열평형이 되는 거죠. 열평형을 이용하는 표시야. 2번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 데우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에 이제 이 팔도를 끓여가고 막 한약팩을 좀 데워야겠고 또는 뭐 팩을 데워야겠고 햇반도 마찬가지죠. 햇반도 뜨거운 물에 데울 수도 있으면 전자레인지 안 데우고 내가 이렇게 팩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팩이 처음에 차가워. 근데 뭐야 열이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이 팩 온도와 물의 온도는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싹 꺼내면 뜨끈뜨끈하게 데워져 있게 되지. 3번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 상에 보관한다. 이렇게 보관 냉장고 도구를 쓰는 거야. 써보는 거야. 하얗게가 뺐고요. 냉장고 니네가 이제 이게 선생님 온도가 뜨거워 한 20도 정도 돼. 방에 오래 있어서. 근데 냉장고 안에는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냉동실은 영하 20도 정도 되고 냉장실은 한 3도, 4도 정도 돼. 그럼 냉장실에 내가 얘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여기에 뜨거운 열이 빠져나갑니다.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빠져나가니까요. 열이 어디까지 빠져나가냐면 얘가 4도가 될 때까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평형을 이룰 때까지 빠져나갑니다. 냉장고. 4번 생선 알려줬고요. 생선을 얼음 위에 놓으면 다시 또 얼음과 생선과 온도가 같아질 테니까 그때까지 열이 입동됩니다. 자, 학교에 137쪽인데 숙제로 줄 거고요. 그 다음 유튜브 좀 쉬고 해볼게요. 쉽시다.